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 국사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4-3단원의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그 중에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1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쿠데타를 주역이 바로 요 박정희.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개구리복 입고 있는 요 인물이 바로 차직철. 나중에 경호실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둘은 10월 26일 1979년 같은 날 저 세상으로 같이 갑니다. 아주 인연이 보통 아니죠. 그럼 이와 같은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쿠데타의 명분, 그 명분이 바로 당시 5.16 군사 정변 세력이 발표한 혁명 공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정치에 개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는 좀 혼란했나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1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민중들은 정말 많은 걸 원했을 거예요. 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분단이 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장면 내각은 그 민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주의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겠죠. 일단 3.15 부정선거 책임자들 처벌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정축제자들, 그냥 여러분들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돈 번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돈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6.15 전쟁 때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한을 탁탁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시끄럽죠. 자, 거기다가 경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인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군인들이 하나의 명분이 된 거죠. 자기들이 경제 발전 시켜주고 사회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 혁명 공약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일단 반공을 다 국시로 내세웁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 반공이야. 그 좀 어이없는 부분은 있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엔 헌정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대외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또 발표합니다. 그리고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자주 경제 재건을 총력을 경주하겠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늦어도
63년에는 여름에는 결국 민간인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이양하겠다. 뭐 이러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야 의아심을 가졌지만 국가재건 최고위라는 걸 딱 설치하고,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서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뭐 갑자기 여러분들 막 불량배소 당하죠. 부정축제자 처벌해주죠. 그 다음에 농어촌에 그 고리대를 탕감시켜줍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야 빚 갚아주는데, 빚을 탕감시켜주는데 박수 안 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솔직히 불량배들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불량배들 잡아다가 여러분들 목에다가 제목 딱 써놓고 뺑뺑이 돌려. 잘못됐다고. 그거 딱 보면서 대리 만족감, 보상감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박수를 이렇게 쳤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 약속대로 3년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63년이니까 뭐 실제로 3년이 61, 63 여름에 정말 민정으로 넘겨줬다고 한다면 박정희는 역사적인 평가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보니까 해볼만 했겠죠. 그리고 목숨 걸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 비밀리에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치활동 정화법이라는 아주 신기한 법을 하나 만들어요.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치활동의 금지자 및 그 적격 심판 청구와 판정 정치정화위원회를 설치. 쉽게 말하면 정치정화위원회, 그 정치정화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박정희 똘마니들인데, 자, 특정인들을 갖다가 거기서 심사한다? 한마디로 정적이 될 수 있거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 금지시켜서 제거시켜 버렸겠죠. 그리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기구를 만듭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중앙정보부. 여기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학생, 그리고 언론, 감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중앙정보부의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 이 기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개헌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중심제와 그 다음에 직선제 방식, 그리고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박정희가 1963년에 대통령이 당선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여러분들 투스타 별 2개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이 결국 별 4개가 되고, 별 4개에서 예편을 하고, 그리고 입후보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정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쿠데타 일으킬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경제 발전시켜주겠다. 또 사회를 안정시켜주겠다. 뭐 사회 안정이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의 독재적 성격을 띠면 결국 사회는 그냥
애형적이나마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뭐 어디 있어요?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죠. 거기다 6.25라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경제 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궁리한 게 바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하죠. 그들의 동기, 선배, 후배들이 사실상 일본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 세력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정희랑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박정희는 일본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정 초기부터 한일 회담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국교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죠. 한마디로 자본에 투자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생각한 겁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동북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일본을 이용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힘, 즉 경제적인 힘을 동북아시아의 이 안보의 이익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드디어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즉 박정희의 조카 사이였던 김종필, 그리고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오이라가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 회담의 내용이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 민중들이 분노했죠. 그 분노의 핵심은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금이 아닌 바로 축하금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결국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과 시민들이 난리 났죠. 그래서 6월 3일 전국적인 시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위를 6.3 시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일어나는 6.3 시위를 당연히 박정희 정부가 그냥 놔둘 리는 없겠죠. 당연히 탄압했겠죠. 그래서 서울시 일대를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의 사건을 조작합니다. 니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즉 지령을 받아서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그런 하나의 진보적인 지식인과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학생들을 엮어서 하나의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게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들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런 하나의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뿐만 아니라 그 후 10년 후에 1974년에 역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1964년, 2차 1974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혁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로 74년의 사건을 지칭하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의를 범한 사건이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한일 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히 청구권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드디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고 물론 당연히 야당은 반대를 했겠죠. 그럼 정부는 또 탄압을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한일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2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니까 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상 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응용과 물품 한일 청산 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 상쇄한다. 근데 빼고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협력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 10년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며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오리 그리고 수출입 은행 조건에서 또 역시 1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6억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3억 달러는 당연히 무상 공여로 한마디로 배상금의 일환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배상금이 아닌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의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액수가 너무 적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3억 달러는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의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한일 기본조약의 이면에 있었던 일이 한 몇 년 전이죠. 한 10여 년 됐나요? 바로 여러분들 이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5천만 달러가 더 왔습니다. 그 5천만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학자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박정희의 어떤 개인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런 6억 달러는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 점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부선이라든가 포항 제철, 즉 포철이죠. 그것이 만드는 자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러나 한일협정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 일본의 침략에 대한 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어떤 우리 식민 지배를 갖다가 미안해하거나 바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과와 배상을 예면하고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조약의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즉 각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에 따라 지금도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아주 일본과 갈등이 심화됐죠. 물론 아직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 한일협정 이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이 3억 불 속에 결국 모든 책임이 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이런 정신대, 징용 이런 사람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다 한 것이다. 따라서 3억 달러를 받고 보상해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니네 대한민국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자, 국가와 국가끼리 배상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떤 개인과 개인끼리의 문제는 이 협정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징용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회사는 당연히 결국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죠. 따라서 당시 고용했던 미쓰비시에서 고용했던 그런 하나의 이 노동자는 미쓰비시에서 결국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사실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이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아픔인 베트남의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유신 체제로 가기 전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리고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